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주제는 부채 경제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죠. 경제의 3대 주체 모두 다 부채, 과다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모습. 그래서 부채 경제, 뎁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의 경제 주체가 모두 과다 부채이니만큼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트리플 크라운,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3회차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가계, 기업, 정부 각각의 과다 부채 문제를 여러분께 논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간, 국가 채무, 정부 부채 이대로 버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은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야구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서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목표를 이뤘다 그런 표현으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운동 경기에서는 세 가지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다, 삼관왕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니스에 아주 미쳐서 사는데요. 테니스에서는 이 메이저 대회가 4개다 보니까 4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 하는 그런 나달과 같은 그런 선수들을 이제 그랜드슬램을 차지했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이런 관점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것은 영예에 해당되고 그 기록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단어는 부채라는 측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록이지만, 과다한 기록이지만 그것이 긍정적이진 못하다. 이제 칭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 걱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시론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 시론에 더해서 이뤄지는 내용들이고, 3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이번 주는 정부 부채의 컨셉에서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과다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뭐라고 강조했냐면 위기는 부채를 동반한다. 1998년 IMF 외환 위기도 말 그대로 외채라는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모기지라는 이 부채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과다 부채가 생겨나고 부채가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갚지 못하는 부채가 생겨났을 때, 경제가 안 좋으면 부채가 쌓이기 마련인데 근데 갚지 못할 수준의 부채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정부 부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3차 추경을 언급을 했어요. 이 세 번째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다. 2차 추경은 4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근데 3차 추경은 처음이다. 그리고 1, 2, 3차 추경을 모두 합하면 약 5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59조 원 정도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 그리고 보건, 방역 이런 영역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뭔가 이 긴급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위해서 3차 추경까지 있었어요. 불가피한 빚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출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세입으로 연결돼요. 만약에 세출을 진행해서 세입으로 연결되면 이 부채 위기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출을 진행했는데 세출이 세출로 끝나고 세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2020년 경제전망 작년 10월에 책을 냈을 때도 그랬고, 경익남 버전으로 보면 86번째 2020년 재정정책 전망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 예산을 계획할 때 슈퍼 예산이다. 제가 매년 약 한 9월 달 정도가 되면 이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재정 운용 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정부의 정책 운용 방향을 좀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경익남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를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버전입니다. 2020년 예산의 계획을 보면 세출이, 그죠? 세입보다 많다. 원래 2019년도만 해도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세출을 계획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세입보다 작아요. 2019년 예산 계획이. 근데 2020년 예산 계획은 원래부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였었다. 계획부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정이 시작되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정이 시작되는 그런 과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고 59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면서 세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세입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걱정돼요. 물론 그때만 해도, 그때입니다. 2020년 예산안을 계획했을 때 그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세출을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과다 채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 전체 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이 3차 추경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43.5%로 급등합니다. 사실 2020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국가 채무 비중이 40%가 안 됐었는데 거의 지금부터 당장 22년 수준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채무라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차 추경 자체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차 추경 불가피한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부채를 고려한 정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가 채무에 많은 의존을 하면서 세출을 늘려왔는데 지금부터는 과연 세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운용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고자 제안을 좀 드린다면 부채를 고려한 정책이 이행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오늘 이 강의가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 지금까지는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대응, 긴급 조치 이거 맞아요. 맞지만 지금부터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 고려하면서 정책을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적극적 예산 지출이 지금은 말 그대로 적극적 예산 지출, 확장적 예산 지출이에요. 확장적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대표적인 경제 성장은 투자가 확대되고 소비가 증진되고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출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흥할 수 있도록 연결시킨다면 그런다면 다시 세입이 증대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법인세도 늘고 소득세도 늘고 소비세도 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예산 지출이 경제 성장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극적 예산 지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면 소비 진작을 견인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투자를 진작시키지 못한다면 그 예산 지출은 세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다 부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지금은 그 심각성이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직 현저히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죠. 맞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특히 2021년 재정 집행 계획이
8, 9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세 재정 정책에 이제는 규모도 중요해요. 지금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했었어요.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질적 정책이 이루어져야겠다. 양적 정책이 아니라 질적 정책이 필요하겠다. 질적 정책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R&D 예산을 공여하거나 공적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세출 계획이 있을 텐데 이 세출 계획 자체에는 그 계획 자체에 민간 기업의 신산업 투자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럼에 따라서 야기되는 이 세입 목표도 반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출 계획 안에 세입 목표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세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입 목표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악순환 구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세율을 조정한다. 지금 벌써 세율을 조정해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세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관측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소비가 줄죠. 세율을 올리면 법인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겠습니까? 리쇼어링 하고자 하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덜 이루어지죠. 그러면 실제 거둘 수 있는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올린다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언제까지나 수요가 뒷받침된다고 가정했을 때인 거죠.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세율은 가격과 같은데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법인세나 소비세나 소득세와 같은 이런 세수가 더 미진해질 수 있겠다.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겠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악순환 구조라는 거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율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세율을 조정하면 오히려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 충격이 집중된 영역, 경제 충격이 집중된 산업, 경제 충격이 집중된 취약계층 그런 계층을 중심으로 질적 정책이라고 했죠 아까. 이런 계층과 산업과 섹터를 선별해서 그런 영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충격이 지배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자리에 오게 하고 이들이 견조하게 견실하게 경영활동,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세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양적 정책 주도가 됐었지만 앞으로는 질적 정책,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